나는 인생의 후반기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외동딸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다. 엄마, 우리 내일 유럽 여행 가요. 엄마가 닥다. 집이랑 차는 이미 팔았어요. 그 돈이 필요해서요. 안녕. 그리고는 차는 이미 팔았어요. 안녕.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그렇게.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그렇게 4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우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딸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애를 쓰레기처럼. 내 이름은 민서. 올해 71세다.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딸을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6달 전 나는 과부가 되었다. 남편 지우는 지난 45년간 매일 아침 그랬듯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늘 하던 대로 내게 우유 커피와 토스트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내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내 사랑. 그 후 서연은 내 삶에 더 자주 나타났다. 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일주일에 3번씩 나를 찾아와 장례 절차를 돕고 시장에도 동행했다. 심지어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엄마, 이제 혼자시니까 더 건강 잘 챙기셔야죠. 그녀는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남해 바닷가, 집은 우리 가족의 오랜 안식처였다. 지훈과 내가 서연이 15살 되던 해 온갖 고생 끝에 마련한 곳이었다. 매년 여름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생일을 축하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서연은 남자친구들을 데려왔고 나중에는 남편 준혁을 데려왔다. 나는 모두를 위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다. 그곳을 그저 돈으로만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리고 그 차, 지훈이 아들처럼 아끼고 돌보던 낡은 폭스바겐.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차를 닦고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했으며 내일 같은 기회 모퉁이 나무 그늘 아래에 주차했다. 서연은 그 차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에 대한 나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의 재취는 아직도 시트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불편한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주위에는 다른 환자들이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울지 않았다. 내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잊고 있던 한 가지를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지훈이 세상을 떠나기 4일 전 그는 내게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주었다. 민서, 이걸 당신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시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열어보시오.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만. 나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받아두었다. 장례식 후 엄청난 슬픔과 번거로운 절차 속에서 나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곳에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나를 진찰실로 불렀고 의사는 내 나이에 비해 몸 상태가 좋으니 충분히 쉬고 잘 먹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 서류 봉투를 생각했고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를 생각했으며 어쩌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준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고 늘 좀 취급했다. 나는 진찰실을 나와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서연의 말대로라면 나는 더 이상 차가 없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어딘가 황당했다. 내 딸은 자신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나의 사랑하는 지훈이 늘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버스가 왔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집들, 상점들, 오가는 사람들, 각자 자신만의 비극과 비밀을 안고 있었다. 나 역시 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막 그것들을 풀어낼 참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곧장 위층 내 방으로 올라갔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그 누런 서류 봉투가 내가 놓아둔 그대로 있었다. 그것을 집어들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우는 봉투 앞면에 그의 단정한 글씨로 내 이름을 적어두었다. 나는 우리가 수년간 함께 사용했던 침대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창밖은 어둑해지고 있었고 방 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익숙한 그림자들로 가득했다. 나는 생일 선물을 뜯듯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의 내용물이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그 봉투 안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숨을 먹게 했다. 법률 문서, 부동산 등기 서류, 은행 증명서, 그리고 지훈이 직접 쓴 편지 한 통. 그의 익숙한 글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 사랑하는 민서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는 것이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어.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우리의 저축을 부동산과 몇몇 사업에 투자했소. 우리는 바닷가, 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서연과 준혁이 사는 그 빌딩을 포함해 6채의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소. 또한 우리는 3개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요. 당신은 부유한 여인이요. 내 사랑. 당신은 늘 부유했지만 이제 서류상으로도 부유해진 것이요. 내 손은 떨리며 서류들을 넘겼다. 도시의 여러 구역에 있는 부동산 등기, 도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바닷가의 작은 여관, 그리고 확실히 내 딸이 살고 있는 2층짜리 빌딩까지. 지우는 지난 10년간 조용한 건물주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 두었고 서류에 따르면 내가 그 회사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또한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은행 계좌, 명세서들도 있었다. 그 위에 적힌 숫자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지훈은 40년 동안 버스 운전사였지만 분명 그는 매우 영리한 투자자이기도 했다. 우리가 아낀 모든 돈, 우리가 했던 모든 희생을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불려왔던 것이다. 편지에서 지우는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서연이 우리의 진짜 재정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당신은 우리 딸을 알지 않소, 민서. 만약 그녀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의 태도가 변할 것이오. 나는 그녀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길 바랐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길 바랐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우리 딸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버렸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서연이 늘 낡았다고 비난했던 가구와 장식품들을 쓰다듬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5살 때 지훈의 무릎에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을. 그 사랑스러운 작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이게 되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다. 또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좀 더 부드러웠지만 나는 이미 그런 어조의 변화를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집이랑 차 판 돈은 이미 이체했어요. 엄마 몫은 엄마 계좌로 입금되었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몇 달은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작은 집을 알아보시고요. 내 몫이라니?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아무것도 없이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30%를 드렸어요. 공평하죠? 저희는 이 돈으로 유럽에 투자해야 해요. 준혁 씨가 거기서 아주 좋은 사업 기회를 잡았거든요. 내 것의 30%라니 정말 관대하구나.
알겠다, 딸. 그럼 너희는 언제 떠나니? 오늘 오후요. 짐은 다 싸놨어요. 최소 6개월은 떠나 있을 거고 사업이 잘 되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 저희가 돌아오면 엄마에게 딱 맞는 작은 아파트를 찾아드릴게요. 엄마 필요에 맞는 곳으로요. 내 필요에 맞는 곳이라. 마치 그녀가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그래, 서연아. 즐거운 여행 되렴. 엄마.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는 늘 이해심이 많으시잖아요. 사랑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것처럼 웃었다. 상황이 터무니없이 우스웠다. 내 딸은 내 것을 훔치고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고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내게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럽 모함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나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너무나 쉽게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45년의 삶을 그녀에게 바쳤고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주었는데 그녀는 2분짜리 전화 한 통으로 나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인터넷으로 내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관대했을지 모르나 내게는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입금해 놓았다. 그들은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닷가, 집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지훈의 차도 헐값에 팔아넘겼을 터였다. 그날 오후 나는 창문으로 서연과 준혁이 택시에 짐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있었고 그녀는 비싸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웃고 키스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모험에 들뜬 두 명의 10대처럼 보였다. 그들은 한 번도 내 창문을 쳐다보지 않았다. 작별 인사도 없이 택시가 떠난 후 나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지훈의 서류들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내 재산을 되찾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좀 더 교훈적인 방법.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지훈의 일을 계속 처리해오던 변호사였다. 그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여 내게 애도를 표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었다. 이제 그가 필요했다. 민서 여사님,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냅니다. 박 변호사님. 급히 뵙고 싶습니다. 지훈 씨 서류를 몇 개 찾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지훈이 있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매일 아침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때가 되었소, 내 사랑.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가 되었소. 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완전히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심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지훈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명확한 목표를 가졌다.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몸을 단장했다. 지훈이 내일 나를 우아하게 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진홍색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를 빗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강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도심에 있었다. 낡았지만 위험 있는 건물로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창문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지만 내가 서류들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다. 민서 여사님, 이것은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지훈 씨는 정말 놀라운 분이셨군요. 이 서류들에 따르면 당신은 알아요, 박 변호사님. 다 봤어요.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박 변호사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며 서류들이 진짜라고 설명했다. 내가 이 모든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주였다. 그는 또한 내가 이미 의심하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바닷가 집 거래는 불법이었다. 서연에게는 그것을 팔 권한이 없었다. 우리는 즉시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서 여사님. 그리고 따님에 대해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박 변호사님. 법적인 절차를 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모든 것을 비밀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박 변호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제 고객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바닷가 집을 은밀하게 되찾아 주시고 그 사기 거래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모든 부동산, 특히 제 딸이 사는 그 빌딩을 제가 실제로 소유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박 변호사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도심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일상이 평소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몇 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이한 시간이었다. 겉으로는 딸에게 버림받은 가난한 과부였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내 자산을 계획을 세우는 부유한 여인이었다. 박 변호사는 효율적으로 일했고 며칠에 한 번씩 전화로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나는 당분간 내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곳은 내 집이었고 서연은 내가 작은 집을 빌려 이사 가기를 기대했을지라도 말이다. 매일 아침 나는 지훈과 내가 수년간 함께 사용했던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근처를 산책하러 나갔다. 이웃들은 불쌍한 과부에게 보내는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다. 평생 이웃이었던 김 여사가 어느 날 오후 내가 앞마당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다가왔다. 민서 씨, 정말 서연이가 유럽에 갔고 민서 씨를 혼자 남겨두었나요? 네, 김 여사님. 준혁 씨와 함께 갔어요. 거기서 사업 계획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가씨? 지훈 씨가 많은 돈을 남기지 않은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녀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걱정 마세요, 김 여사님. 저는 괜찮을 거예요. 필요한 것 없어요? 제가 반찬도 갖다 드리고 잔도 봐드릴 수 있는데 너무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김 여사는 내가 익숙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장례식 후 내가 받았던 그 눈빛과 같았다.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자신에게 닥친 비극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다. 그래요. 뭐든 필요하면 저한테 말해요. 이런 대화는 정육점 주인, 빵집 주인, 길모퉁이 가게 아주머니 등 모두가 불행한 사람을 대하는 부드러운 어조로 내게 말을 건네는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그들의 관심에 감사했지만 내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 연극을 즐기고 있었다.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느 수요일 아침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민서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닷가 집 거래를 성공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구매자들은 거래가 사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순조롭게 돈을 돌려받았고 그 집은 다시 당신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박 변호사님. 그럼 서연이가 사는 빌딩은요? 그건 좀 더 복잡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당신이 회사 명의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고 계셨지만 당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일부 행정적인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마 2주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연을 생각했다. 그녀는 유럽에 간 지 3주가 지났지만 어떤 소식도 없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문자 한 장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필요한 돈을 손에 넣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바닷가 집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버스를 타고 해변으로 가서 지훈과 내가 수백 번 걸었던 길을 걸었다. 집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작고 칠이 벗겨진 크림색 건물에 바다를 향한 베란다가 있었다. 새 주인은 화분 몇 개를 놓아두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길 건너편에 앉아 큰 시간 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어렸을 때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모래성을 쌓던 여름 오후를 떠올렸다. 지우는 그릴에 생선을 굽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샐러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친구들을 데려왔고 나중에는 남자친구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준혁을 데려왔다. 그 모든 행복한 시간을 그녀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로 축소시켜버린 것이다. 나이들 신사가 집에서 나와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다가왔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냥 추억에 잠겨 있었어요. 예전 집주인들을 알았거든요. 네, 그분들을 아주 잘 압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저희에게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빨리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거래가 불법이었다는 걸 알았죠. 저희는 결국 집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다 중간인을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진실이 얼마나 슬픈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돈을 잃지 않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지만 이제 다시 집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곳이 정말 좋았는데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었다. 서연이 내게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나의 소위 연약함을 이용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박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훈 씨 차도 되찾고 싶습니다. 그건 좀 더 어려울 겁니다. 민서 여사님. 차는 분명 당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따님은 그것을 팔 수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몇 달 전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당신이 그 위임장에 서명하셨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바로 그때였다. 서연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 시작했던 때. 나는 어렴풋이 그녀가 가져온 몇몇 서류에 서명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내게 장례식과 유산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슬픔에 정신이 없어서 보지도 않고 서명했던 것이다. 나는 너무 순진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할 겁니다. 당신이 속았거나 강요당한 상황에서 그 위임장에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이상한 일상을 보냈다. 아침에는 모두가 아는 가난한 과부였다. 필수품을 사러 나가고 이웃들과 대화하며 겉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나는 여기역가로 변했다.
지훈의 서류를 연구하고 박 변호사와 통화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금융에 대해 배웠다. 나는 지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모든 투자는 신중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서연이 살던 빌딩은 임대 수입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나는 또한 서연의 남편 준혁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자신이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 은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큰 공경에 처할 터였다. 어느 금요일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민서 여사님,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훈 씨 차도 되찾았습니다. 구매자가 우연히 제 친구였는데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소에게 보상금을 받고 차를 돌려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서 여사님, 제 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종류의 편지요? 퇴거 통지서요.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민서 여사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당신의 딸인데요.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죠. 이제 그녀는 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1업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그녀가 돌아올 때 주시기 바랍니다. 곧 그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김 여사가 우리 집으로 달려와 동네의 최신 소식을 전했다. 민서 씨, 그거 알아요. 준혁 씨가 은행과 문제가 생겼대요. 제 은행 다니는 처남이 그러는데 그들이 준혁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몇 건을 조사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준혁 씨 것이 아니래요. 정말요? 네. 그리고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그러는데 준혁 씨가 이 엉망진창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에서 돌아와야 할지도 모른대요. 상황이 정말 복잡해요. 네. 최악은 준혁 씨가 유럽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건 아예 없었고 그냥 여기서의 빚을 피하려고 했던 거래요. 정말 잘 됐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서연은 준혁을 믿었고 그를 위해 나와의 관계를 희생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늘 별들이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위에서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고마워요, 내 사랑. 죽어서도 나를 지켜줘서. 나는 하늘에 대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박 변호사가 일찍 전화했다. 민서 여사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따님이 방금 귀국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있습니다. 혼자인가요? 네. 준혁 씨는 유럽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크게 싸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지는 보내셨나요? 오늘 보내겠습니다. 내일쯤 도착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부엌에 서서 긴장과 기대감을 느꼈다. 몇 주간의 조용한 계획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진짜 행동의 순간이 온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생각했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터였다. 서연은 화요일 저녁에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김 여사 덕분에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온 동네에 정보원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내게 달려와 말했다. 민서 씨, 따님이 어젯밤에 돌아왔어요.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올라가는 걸 봤는데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은 검고 비행기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았어요. 혼자였어요. 정말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민서 씨. 관리인이 서연 씨에게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열쇠가 없었대요. 그래서 관리인에게 예비 열쇠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했대요. 흥미롭군. 준혁이 열쇠를 가져갔다는 것은 그가 돌아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서연이 준혁에 대해 뭔가 알아차리고 도망쳐 돌아온 것일까? 어쨌든 내 딸은 돌아왔고 곧 내가 준비한 작은 환영 선물을 받게 될 까였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민서 여사님, 퇴거 통지서가 지금 1시간 전에 배달되었습니다. 관리인이 따님께서 직접 받으셨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우리가 그녀에게 얼마나 시간을 주었죠? 법적으로는 30일입니다. 하지만 민서 여사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딸인데요. 박 변호사님, 제 딸은 이분짜리 전화 한 통으로 저를 제 집에서 쫓아냈어요. 제 동의 없이 제 물건을 팔았고요. 저를 짐 취급했어요. 이제 그녀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모든 영향을 고려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 고려했어요. 박 변호사님. 전부 다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깨어 서연이 편지를 읽을 때의 표정을 상상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다가 불신에 가득 차고 그리고는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그것이 실수라고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가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내내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다. 아침 8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들렸다. 엄마, 지금 당장 엄마랑 얘기해야 해요. 좋은 아침이다, 딸. 유럽 여행은 즐거웠니? 엄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제 아주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30일 안에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거 분명히 착오겠죠. 엄마는 뭔가 아세요? 퇴거 통지서라니 정말 이상하구나. 누가 보낸 거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예요. 잠깐만요. 편지를 찾아볼게요. 지훈 투자 주식회사요. 이 회사 아세요? 지훈이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다니 정말 재미있군. 아니, 딸.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 편지가 진짜라고 확신하니 바로 그걸 알아내고 싶어요, 엄마.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혁 씨는 유럽에서 저를 버렸어요. 다른 여자랑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오니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준혁이 그녀를 버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마 돈이 바닥났거나 집안의 법적 문제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불쌍한 사연. 그녀는 아무 가치 없는 남자를 위해 가족을 희생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안 됐다, 딸. 지금 어디에 있니? 아파트에 있지만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가도 될까요? 누구와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절묘한 아이러니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나를 버렸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물론이다, 딸. 언제든지 와야. 지금 바로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 연극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가장 보수적인 회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순한 쪽머리로 빗어 올렸다. 걱정스러우면서도 무기력한 어머니의 표정을 연습했다. 서연이 도착하면 그녀는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될 터였다. 딸에게 버림받은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의 모습을. 서연은 1시간 후에 도착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그렇게 초췌해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살이 빠졌고 눈은 퀭했으며 그녀의 비싼 옷은 구겨지고 단정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름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가 나를 안을 줄 알았지만 그녀는 멈칫했다. 우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갑자기 기억해낸 듯했다. 들어와라, 딸. 커피 한 잔 줄까? 네, 부탁드려요.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불과 몇 주 전 내가 지훈의 서류를 읽었던 바로 그 식탁에서 서연은 그 의자에 앉아 잤고 귀를 잃은 듯 보였다. 마치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내게 달려왔던 것처럼. 엄마, 제가 떠난 방식에 대해 죄송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다 지난 일이다. 딸, 아니요.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한테 정말 끔찍한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준혁은 어떻게 됐니? 파리의 호텔 여직원과 도망쳤어요. 25살짜리 여자예요. 유럽에서 사업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여기서의 빚을 피하고 싶었던 거고 엄마가 집한 돈으로 자기 모험에 자금을 대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빚이라니? 네, 엄마. 엄청난 빚이요. 그는 지난 7년 동안 계속 돈을 빌렸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알게 된 건 그가 아파트의 진짜 소유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것이 나의 기회였다. 모르겠어요, 엄마. 부동산 문제는 복잡해요. 문제는 지금 은행이 준혁 씨 빚 때문에 저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대요. 게다가 이 퇴거 통지서까지.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살 곳도 없어요. 그것은 진짜 눈물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망이었다. 잠시 동안 내 모섬에는 흔들렸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곧 나는 그녀가 진료실에서 내게 전화했을 때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가 나를 너무나 쉽게 버렸던 방식, 날 짐 취급하며 말했던 방식. 그 편지에 대해서 변호사와 얘기해봤니?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요, 엄마. 유럽에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준혁 씨가 그 여자랑 갈 때 남은 돈도 다 가져갔고요. 그럼 어떻게 할 작정이니? 모르겠어요. 저는 어쩌면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작은 집을 빌릴 수 있을 때까지 엄마랑 잠시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고 내 물건을 팔고 나를 짐 취급했지만 이제 그녀는 내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기를 원했다. 물론이다, 딸. 이곳은 언제나 네 집이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정말요, 엄마?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너는 내 딸이다, 서연아.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서서 이번에는 진정으로 나를 안았다. 그것은 필사적인 포옹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것처럼 나도 그녀를 안았지만 예전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이제 내 포옹 속에는 계산과 전략이 섞여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제가 곧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약속할게요.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 걱정하지 마라. 쉬고 기운 차리고 그리고 나서 네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연은 그날 오후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좀 가져왔다. 나는 부엌에 남아 생각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계획한 대로 지치고 절망하고 갈 곳 없는 상태로 내게 왔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그녀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동정을 필요로 하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것은 내 계획의 첫 부분일 뿐이었다. 그녀를 나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실행할 완벽한 기회를 줄 터였다. 나는 그녀를 안정시키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그녀가 내 집에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나는 그녀에게 선택적 빈곤과 결과적 빈곤의 차이를 알게 할 터였다. 그날 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박 변호사님, 한 가지 더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서 여사님. 준혁 씨 빚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누구에게 졌는지, 그리고 이 빚을 제 딸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박 변호사님, 이 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민서 여사님. 당신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계획이요. 박 변호사님.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제 딸을 구원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지훈이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레드와인 한 잔을 따랐다. 오랫동안 이렇게 특별한 날이 없었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모든 좋은 패를 쥐고 있었다. 서연은 다음 날 바로 내 집으로 이사 왔다. 그녀는 여행 가방 2개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그것이 그녀의 지난 삶에서 남은 전부였다. 나는 그녀가 자신의 옛밤, 그녀가 열대 시절을 보냈던 그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굴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다가 어린 시절의 방으로 숨어들게 된 것이다. 엄마, 아파트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준혁의 물건들 사이에서 찾은 누런 서류 봉투를 내게 보여주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훈의 또 다른 봉투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내 이름이라니 정말 이상하구나. 네, 보세요. 그녀는 봉투를 내게 건넸다. 과연 그 위에는 지훈의 글씨로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하지만 이 봉투는 내 화장대 서랍에서 찾았던 것과는 달랐다. 이것은 더 작고 더 새 것 같았다. 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준혁 씨가 아빠 물건들 사이에서 찾고는 엄마한테 주는 걸 잊었나 봐요. 서연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봐도 될까? 나는 그녀 앞에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서에게. 만약 당신이 주요 봉투를 받은 후에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뜻이요. 이 열쇠는 한국은행 본점 금고 247번을 열 수 있어. 안에는 그녀를 돕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이요. 하지만 현명하게 사용하시오. 영원한 사랑을 담아 지훈. 서연은 내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었다. 금고라니? 아빠가 금고를 가지고 계셨다고? 몰랐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네 아빠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우리 가서 뭐가 있는지 봐야 할까? 모르겠구나, 딸. 어쩌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 거기 중요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류라든가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를 도울 만한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역력했다. 서연은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잠시 더 붙잡게 한 다음 모든 진실을 보여줄 까였다. 좋아. 나는 잠시 망설인 후 말했다. 내일 가보자. 그날 밤 서연과 나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유용해 보이려고 했으며 요리를 했지만 음식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맛이었다.
그녀는 유럽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고 모든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보다 더 나빴다. 준혁 씨가 저한테 모든 걸 속였어요. 엄마. 사업뿐만 아니라 빚도요. 저는 그가 돈을 조금 빚진 줄 알았는데 글쎄 수억 원이 넘는 빚을 졌더라고요. 그리고 최악은 저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몇 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제가 그와 결혼했을 때 우리가 공동계좌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몇 개 줬어요. 그가 이런 일에 사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네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해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그의 모든 빚에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이혼은? 준육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답장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정말 잘 됐다. 준혁은 늘 그랬듯이 쥐새끼처럼 도망쳤고 서연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혼자 감당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나를 도와준 셈이었다. 이제 내 딸은 내가 그에게 버림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신이 단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감정. 정말 안 됐다. 딸, 상황이 이렇게 나쁜 줄은 몰랐구나. 저도 몰랐어요, 엄마. 저는 준혁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가 돈과 서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서연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 수 있었죠? 어떻게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요? 나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징후를 보았고 준혁이 결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나의 이해심 많고 연약한 어머니 이미지를 깨뜨릴 터였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 눈을 가린다, 딸.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엄마, 저는 제 인생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엄마의 인생도 망쳤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의 집, 엄마의 차, 엄마의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를 첫 번째로 버린 남자에게 줬어요. 다 지난 일이다, 서연아. 아니요,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저 때문에 공경에 처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남겨주신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제 결혼과 미래를 잃었어요. 우리는 둘 다 살기 위해 애쓰는 가난한 여자들이에요. 그녀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녀가 살던 그 빌딩의 소유주이며 전화 한 통으로 그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은행으로 갔다. 서연은 긴장했고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금림에 대해 잘 모르는 멍청한 과부 역할을 계속했다. 은행 직원은 우리를 금고실로 안내했고 내 신분증을 확인한 후 247번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보석이 있었다. 많은 보석,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지운의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것도 있었고 내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었다. 그리고 각 보석의 유래와 대략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편지도 있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이거 분명히 엄청 비쌀 거예요. 그렇죠?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보세요. 이 에메랄드도요. 그리고 이 진주 목걸이도요. 아빠가 여기에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지훈의 편지에 따르면 이 보석들은 대략 2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내 나머지 자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치 은행에 1억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파 밑에서 동전 몇 개를 찾은 것과 같았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구나. 딸, 이건 단지 가족의 추억일 뿐이야.
하지만 엄마, 우리가 몇 개를 팔아서 이 돈으로 엄마의 바닷가 별장을 되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준혁 씨 빚을 좀 갚을 수 있고요. 또다시 귀중한 것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다. 네 아버지의 유산을 준혁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싶으냐?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엄마? 제가 돈을 좀 갚지 않으면 은행이 제 모든 것을 압류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준혁 씨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잘 생각해라, 딸. 이 보석들을 한번 팔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많은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저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용주도 이렇게 많은 법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보석들을 집으로 가져왔다. 서연은 그것들을 부엌 식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며 무엇을 남길지 계산했다. 그녀가 아버지의 수십 년 역사를 단순한 숫자로 축소시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아팠다. 엄마, 이걸로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일자리를 찾고 제 인생을 재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마 작은 방을 빌려 살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저렴한 곳으로요. 갈 필요 없다. 딸, 네가 필요로 하는 한 여기 머물러도 좋다. 아니요, 엄마. 저는 이미 엄마의 친절을 너무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를 무한정 부양할 수는 없어요. 서연이 내 재정 상태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나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과부였고 사실 나는 우리가 보석을 찾은 그 빌딩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민서 여사님, 준혁 씨 빚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얼마나 나쁜데요? 그는 여러 은행에 수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개인 대출도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가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따님의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사용하여 일부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는 서연 씨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녀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빚에서 그녀를 면제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길고 값비싼 과정입니다. 얼마나 값비쌉니까? 이런 종류의 사건을 잘 다루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아마도 5천만 원 정도 들 것이고 성공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녀가 직접 빚을 갚는다면요? 그녀가 돈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 변호사님, 제 딸을 이 빚에서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불하실 건가요, 민서 여사님? 저는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에서 서연이 슬픈 표정으로 보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길을 잃은 듯 보였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부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는 어린 소녀처럼. 무슨 생각하니, 딸? 아빠 생각해요. 만약 아빠가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걸 보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하고요. 네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했다, 서연아. 그는 이해할 거야. 아니요, 엄마. 아빠는 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이기적이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저는 아무가치 없는 남자를 위해 엄마를 버렸어요. 돈 때문에 가족의 추억을 팔았어요.
아빠가 세운 모든 것을 망쳤어요. 그녀가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를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후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딸.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엄마? 제가 저지른 피해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행동에 진실과 결과에 직면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패를 보여줄 때가 아니었다. 나는 먼저 그녀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야 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내 계획에 매우 중요했다. 서연은 대부분의 보석을 팔기로 결정했고 지훈이 내게 준 약혼 반지와 할머니의 작은 목걸이만 남겨두었다. 나는 그녀가 보석상에 가서 가격을 문의하고 구매자와 협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수십 년의 가족 역사를 상업적 거래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가 자신의 결정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게 하는 데는 필요한 일이었다. 엄마, 보석을 팔아서 1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돈을 세며 내게 말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지만 가장 시급한 빚을 갚기에는 충분해요.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제가 빨리 돈을 좀 갚지 않으면 그들이 모든 것을 압류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제가 그 부동산들과 어떤 법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 집도 위험할 수 있어요.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했다. 서연은 내가 소유한 집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던 부를 창조한 남자의 보석에서 나온 돈으로 자신을 버린 남자의 빚을 갚으려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떤 빚을 먼저 갚을 작정이니? 은행의 무료 재무 상담사와 얘기해봤어요. 그는 담보가 있는 빚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조언했어요. 그 빚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즉시 압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요. 서연은 이 한 주 동안 많이 성숙해졌다. 내 동의 없이 내 물건을 팔았던 그 여자는 이제 모든 재정적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고난은 그녀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연약하게도 만들었다. 그날 밤 그녀가 식탁에서 빚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민서 여사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혁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요? 파리요. 따님 예상대로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따님께서 언급했던 그 젊은 여자와 위장 결혼을 통해 프랑스 거주권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장 결혼이라니. 네. 분명히 그 여자는 신분증이 필요했고 그는 유럽에 머물면서 추방당하지 않을 방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가 따님의 서류를 고의적으로 위조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탈취하려 했던 증거요. 이것이 서연이를 그 빚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 증거가 있다면 네. 우리는 사기와 간유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님은 준혁 씨가 그녀의 등 뒤에서 한 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완벽했다. 나는 서연을 모든 빚에서 합법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고 그녀는 내가 그렇게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박 변호사님,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아직은요.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3주 정도, 어쩌면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구였어요? 엄마. 옆집 김 여사를 찾는 분이셨다. 전화가 잘못 걸린 것 같구나. 거짓말은 쉬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런 이중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한편으로는 서연이 생각하는 그 가난하고 버림받은 어머니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딸을 구원하고
조육할 계획을 세우는 부유한 여인이었다. 다음 2주 동안 나는 서연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결정들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방법, 신용 기록이 엉망인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 그것은 잔인했지만 필요한 교육이었다. 엄마, 오늘 일자리 면접 3군데에 갔다 왔어요.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퉁퉁 부은 발과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내게 말했다. 2군데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저를 고용할 수 없다고 했고 3번째에서는 야간 사무실 청소 알바를 제안했어요. 받을 거니?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급여는 적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고 밤에 일하면서 낮에는 더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찾을 수 있어요. 내 딸 40년 넘게 편안한 삶을 살았던 딸이 밤에 사무실 청소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육체 노동을 감당할 수 있겠니? 태워야 해요. 더 이상 엄마에게 짐이 될 수 없어요. 엄마, 저를 여기에 무료로 머물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곳은 네 집이다, 서연아. 아니요, 엄마. 이곳은 엄마 집이에요. 저는 엄마의 관대함 덕분에 여기에 있는 거지만 영원히 이것을 악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첫 청소 일을 하고 있을 때 김 여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벽을 장식한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민서 씨, 한 가지 물어봐야겠어요. 서연이가 이런 상태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녀가 떠날 때는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오만해 보였잖아요. 유럽에서 누릴 멋진 삶에 대해 준혁 씨가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해 떠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돌아와서 청소 일을 하고 민서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김 여사님. 네, 하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서연이를 지켜봤는데 그녀가 달라졌어요. 단지 슬픈 게 아니라 겸손해졌어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배운 것처럼요. 김 여사는 늘 그렇게 예리했다. 그녀가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 같은 거요. 어쩌면요. 민서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연이가 그렇게 떠나고 민서 씨를 그렇게 대했을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민서 씨가 절대로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서 씨는 다시 그녀를 돌보고 있고 그녀가 갈 곳이 없을 때 집을 내주고 있어요. 그녀는 제 딸입니다, 김 여사님. 네, 하지만 모든 어머니가 민서 씨가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렇게 대우받은 후에는요. 만약 김 여사가 모든 진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서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그녀가 완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민서 씨는 좋은 어머니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서연이가 자신을 버렸을 때 무엇을 잃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단순히 어려울 때 자신을 구해주는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 45년 동안 안정된 삶을 건설한 강한 여인으로서 민서 씨를 존중해야 해요. 그녀는 민서 씨를 존중해야 해요. 단순히 민서 씨가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김 여사는 핵심을 짚었다. 이것이 바로 내 계획의 핵심이었다. 나는 서연이 절망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녀가 진정한 존경과 성숙한 사랑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그녀를 지켜봤어요. 민서 씨. 그녀가 지금 민서 씨와 이야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더 이상 민서 씨에게 명령하거나 민서 씨를 지금 취급하는 딸이 아니에요. 이제 그녀는 민서 씨 같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인 여성이에요. 그날 밤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가 지쳐 보였지만 새로운 존엄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작은 돈을 벌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첫날 어땠니? 힘들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일하는 다른 아주머니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더 효율적으로 청소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 여사님이라니? 네. 60세이신데 20년 동안 사무실 청소를 하셨대요. 남편이 자신과 새 아이를 버리고 나서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꿈꾸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독립성과 존엄성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분이로구나. 네. 그분이 저에게 오래 생각하게 만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니? 그분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대요. 기회가 없어서 하는 사람과 자신이 가진 기회를 망쳐서 하는 사람. 저에게 어느 쪽에 속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했니? 제가 세상의 모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저를 사랑하는 가족, 안정된 집, 유산. 하지만 아무 가치 없는 남자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요. 그분이 뭐라고 했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래, 아가씨. 적어도 네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구나. 그렇다면 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다. 서연은 물 한 잔을 따르고 내 맞은편 식탁에 앉았다. 엄마,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난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날들이기도 했어요. 왜? 왜냐하면 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가장 호화로운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 곁에 있어줄 사람들을 갖는 것. 서연은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계속 말했다. 엄마는 제가 엄마한테 한 일 때문에 저를 미워할 권리가 충분했어요. 엄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남겨주신 모든 것을 제가 가져갔어요. 엄마를 짐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돌아와서 엄마가 저를 용서하고 돌봐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나는 너를 용서했다, 딸.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변했고 실수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다음 날 아침 내게 전화했다. 민서 여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님을 준혁 씨의 모든 빚에서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몇 주 동안 서연이 고군분투하고 일하고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것을 지켜본 끝에 드디어 그녀에게 그녀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늘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릴 때가 된 것이다. 박 변호사님, 회의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딸에게 모든 진실을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금요일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선했다. 나는 서연에게 그녀의 법적 문제를 도와줄 변호사를 찾았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담료를 걱정했지만 오기로 동의했다. 엄마, 저 변호사 비용 낼 돈 없어요. 겨우 기본적인 생활비만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딸. 일단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우리는 정시에 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연은 그녀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마른 몸에 좀 커 보였다. 그녀는 긴장했고 손을 계속 비비며 그녀의 끝없는 문제 목록에 또 다른 나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그의 평소 전문적인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민서 여사님, 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재정 상태는 매우 복잡하고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입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나와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먼저 이 서류들을 좀 봐주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서연에게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에서 점차 놀람으로, 그리고는 충격으로, 마지막으로는 이해로 변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서류들은 준혁 씨가 제 서명을 위조했고 사기 증거가 있고 제가 빚에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의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신분도용의 피해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누가 이 조사 비용을 지불했어요? 저는 이걸 팔 돈이 없어요. 박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았다. 내 차례였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무슨 말인데요, 엄마?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몇 주간의 연기 끝에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였다. 네 아빠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게 남겨주었다. 훨씬 더 많이. 무슨 말이에요?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박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철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 은행 명세서, 투자 증명서 등 지훈이 비밀 위에 쌓아 올린 모든 자산에 대한 서류들이었다. 서연은 몇 분 동안 조용히 읽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련의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혼란, 불신, 충격, 그리고 마침내 이해. 엄마, 여기에는 엄마가 제가 살던 그 빌딩의 소유주라고 쓰여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도 있고, 은행 계좌도 있고, 투자도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바닷가 집을 팔았을 때, 그건 제 집이었고, 그 거래는 사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되찾았다. 서연은 서류들을 응시하며 정보를 소화하려 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얼마나 오래 알고 있었어요? 네가 진료실에서 내게 전화했던 그날부터 제가 유럽에서 돌아와 도움을 청했을 때도 엄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매일 밤 울고 있을 때도 엄마는 저를 보고 있었고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길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서류철을 닫고 나를 쳐다보았다. 왜요, 엄마? 엄마가 저를 도울 수 있었는데 왜 저를 고통받게 했어요? 이것이 내가 몇 주 동안 기다려온 질문이었다. 네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뭘요? 네가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배워야 했다. 가족의 가치, 존중의 가치, 책임의 가치를. 네가 나를 버렸을 때 너는 단지 내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성이었고 사랑이었고 신뢰였다.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흘렸던 자애로운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이해의 눈물이었다.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네. 제가 엄마를 짐 취급했어요. 네.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하지만 네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나는 너에게 돈을 주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을 배우게 한 것이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서연 씨, 당신의 어머니는 준혁 씨의 모든 빚에서 당신을 면제시켜주기 위해 모든 법적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사기적으로 판매된 모든 부동산을 되찾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법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찾은 청소일은요?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네가 그만두지 않기를 바란다. 왜요? 왜냐하면 그 일은 네가 모든 것을 쉽게 얻었을 때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력의 가치, 정직한 노동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딸의 눈빛이 아니라 다른 여성을 존중하는 성인, 여성의 눈빛이었다. 엄마, 저를 용서하시나요? 나는 오래전에 너를 용서했다, 딸. 문제는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서연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인정한 후에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를 사무실에 몇 분 동안 혼자 두었다. 서연과 나는 조용히 앉아 일어난 일을 소화했다. 엄마,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이 없었더라도, 엄마가 제가 생각했던 그 가난한 과부가 정말 맞았더라도 저는 똑같은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무슨 교훈?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교훈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제정신으로 있게 한 유일한 것은 제가 제 인생을 아무리 망쳤더라도 저에게는 엄마라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제 어머니이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서연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어요. 저는 매일 존중과 감사,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얻어야 해요. 우리는 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혈연과 습관으로 연결된 모녀가 아니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시련을 겪은 후 서로를 선택한 두 명의 성인 여성이었다. 다음 몇 주는 재건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예상했던 그런 재건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내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청소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제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해요.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내게 말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확실하니? 너 자신을 영원히 벌할 필요는 없어. 벌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상기시키는 방법이에요. 나는 그녀가 작업복을 입는 것을 보았다. 몇 달 전 그녀가 준혁과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면서 내 집 문을 두드렸던 부서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직한 노동에서 존엄성을 찾은 사람이었다. 김 여사가 그날 오후 나를 찾아왔다. 서연이 돌아온 이후로 그녀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했다. 그녀는 우리 둘의 비밀 친구가 되어 우리의 변화를 매료된 듯 지켜보았다. 민서 씨, 한 가지 고백해야겠어요. 그녀는 두 번째 차를 따르며 말했다. 처음에는 민서 씨가 서연이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민서 씨가 제가 본 어머니 중 가장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서 씨 딸을 보세요. 정말로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지금 거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서연은 몇 달 전 유럽에 갔던 그 서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서연의 내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물질적 부가 아니라 자신의 성취에 기반한 자신감이 있었다. 민서 씨, 어제 시장에서 서연이가 자기 직장에서 돕는 가족을 위해 채소를 사는 걸 봤어요. 저한테는 말 안 했지만요. 제가 왜 정부 예산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일들은 공식적인 예산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김 여사는 웃었다. 그건 유럽에 갔던 그 서연이가 아니네요. 아니요. 이 서연이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녀는 존엄성이 일과 존중에서 오는 것이지 물질적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날 밤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내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오늘 박 여사님이 저에게 북쪽 동네에 사는 부자 아주머니의 딸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네. 제가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뭘? 그분이 왜 아직도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가씨, 그게 부자와 부자인 척하는 것의 차이다. 네 엄마는 너에게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다. 박 여사님은 정말 현명하셨다. 네,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돈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것이에요. 서연은 내 옆 소파에 앉았다. 엄마, 제가 한 가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무슨 결정? 저는 계속 엄마와 함께 여기에 살고 싶어요. 하지만 친정으로 돌아온 딸의 신분으로가 아니라 엄마와 삶을 공유하기로 선택한 성인 여성의 신분으로 머물고 싶어요. 무슨 차이가 있지? 차이는 제가 제 몫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집 관리를 분담할 것이고 이 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두 독립적인 여성 사이의 파트너십으로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서연아,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해요. 엄마, 우리 관계가 예전과 달라져야 해요. 예전에는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는 딸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는 성인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럼 네 일은? 계속 일할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사무실 청소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배우고 싶어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모든 기회를 스스로 얻고 싶어요. 무엇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봤니? 네,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싶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지체 없이 지내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이용해서 제가 겪었던 일을 겪는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완벽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건설적인 일에 사용할 방법을 찾은 것이다. 그럼 준혁은? 박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준혁 씨가 위장 결혼 때문에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대요. 곧 추방될 거래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엄마, 저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제 인생의 그 부분은 끝났어요. 그를 미워하지 않니? 아니요. 준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저를 도와준 거예요. 그가 저를 버리고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코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평온하게 잠들었다. 내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서연은 필요한 교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변모했다. 지우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을 터였다. 6달 후 우리의 삶은 우리 둘 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서연은 사회복지학 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나는 내 자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대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저 석사 과정에 합격했어요. 정말 잘 됐다. 언제 시작하니? 다음 학기요. 하지만 엄마, 제가 제 저축으로 학비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지금 정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계속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졸업 후 사회복지부서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도왔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검소한 삶을 살고 자신이 버는 모든 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확실하니?
우리가 석사 학비를 부담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알아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해야 해요. 이건 이제 저의 일부예요. 김 여사는 그날 오후 차를 마셔왔다. 지난 몇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그랬듯이. 그녀는 우리의 변화를 매료된 듯 지켜보며 우리 둘의 비밀 친구가 되었다. 민서 씨, 한 가지 인정해야겠어요. 그녀는 두 번째 차를 마시며 말했다. 처음에는 민서 씨가 서연이한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민서 씨가 제가 본 어머니 중 가장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서 씨 딸을 보세요. 정말로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진정으로 거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서연은 몇 달 전 유럽에 갔던 그 서연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서연의 내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자신의 성취에 기반한 자신감이었다. 물질적 부가 아니라. 민서 씨, 어제 시장에서 서연이가 자기 직장에서 돕는 가족을 위해 채소를 사는 걸 봤어요. 저한테는 말 안 했지만요. 제가 왜 자기 돈으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일들은 공식적인 예산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서연과 나는 베란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 되었다. 하루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단순히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시간이었다. 엄마, 오늘 아주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샐러드를 자르며 내게 말했다. 누가 보냈니? 준혁 씨요. 내 근육이 긴장했다. 준혁이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니. 어디서 보낸 거니? 프랑스 감옥에서요. 분명히 그는 위장 결혼 때문에 2년형을 선고받았대요. 편지에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후회하고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니? 솔직히 말해서 아무 느낌도 없어요.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복수심도 없어요. 마치 제 인생의 그 부분이 몇 달 전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느껴져요. 답장할 거니? 아니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요. 그와 결혼했던 그 서연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성숙함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여성은 바닥까지 떨어져 스스로 일어선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의 힘을 길러냈다. 엄마, 이 경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세요? 뭘?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더라도요. 그것은 배우기 어려운 교훈이었어요. 네, 하지만 매우 필요했다. 준혁 씨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어요.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고 제가 노력 없이 호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설득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진정한 분은 일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밤 서연이 방으로 돌아가 공부한 후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지훈을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딸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었고 마침내 내가 그 약속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행했다고 느꼈다. 나는 그녀가 필요할 때 돈을 주어 그녀를 돌본 것이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녀를 돌보았다. 나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녀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그녀를 구원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바닷가, 집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함께 그곳에 가기로 계획했다. 서연은 이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일어난 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준비됐니? 우리가 차에 타면서 내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은 조용했지만 편안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서연은 차 안에 잠시 앉아 우리가 수많은 가족 여름을 보냈던 그 집을 바라보았다.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변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을 팔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지훈과 내가 수년간 유지했던 그대로였다.
서연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가구를 쓰다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사과하고 싶어요. 이미 사과하지 않았니? 딸? 아니요. 이 집에 대해 특별히 사과하고 싶어요. 단지 그것을 팔았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 추억을 상업적 거래로 축소시켰던 것에 대해서요. 다 지난 일이다. 이 집은 40년 동안의 가족 여름, 생일, 크리스마스를 의미했어요. 아빠는 자신의 손으로 저 베란다를 지으셨고 엄마는 저 정원을 가꾸셨어요. 저는 저 해변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웠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아무 가치 없는 남자의 모험에 자금을 대기 위한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녀는 지훈이 일요일 아침에 신문을 읽으며 앉아있던 소파에 앉았다. 엄마,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뭘? 제가 그것을 팔았을 때 아무 느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의 부동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곳에 오니 모든 구석에서 아빠를 느낄 수 있어요. 아빠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빠의 아침 커피 향이 나고 아빠가 식탁에 놓아두셨던 낡은 돋보기가 보여요. 아빠는 여기에 계세요. 그는 여기에 있다. 서연아. 그는 늘 여기에 있었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가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서 지냈다.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고 작은 디테일을 정리했다. 그것은 재연결의 의식이었다. 단지 장소와의 재연결이 아니라 그 장소가 상징하는 가치들과의 재연결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지훈이 지은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엄마, 제가 제안할 것이 있어요. 무슨 제안? 저는 우리가 이 집을 가정폭력 상황에서 막 벗어난 여성들을 위한 임시 피난처로 바꾸고 싶어요. 그들이 삶을 재건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으로요. 완벽한 제안이구나. 지훈이 자신의 바닷가, 집이 다른 가족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기뻐할 거야.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딸, 우리는 재단의 자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유지할 수 있고 나도 내 일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 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의 안식처를 그렇게 바꾸고 싶으세요? 엄마, 최고의 안식처는 공유하는 것이에요. 아빠는 늘 집은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 때까지는 진정한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울었다. 지훈은 늘 우리 집에 관대했고 살 곳이 필요한 친척, 친구, 이웃들을 초대했다. 우리는 그날 밤 새로운 계획과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로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더 이상 의무나 필요에 의해 연결된 모녀가 아니었다. 우리는 사랑, 존중, 그리고 공동의 목적에 기반하여 함께 삶을 건설하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한 두 명의 여성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내 사랑. 우리 딸은 마침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가 내게 응답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늘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둘 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요. 정의는 복수가 아닌 교육의 형태로, 처벌이 아닌 변화의 형태로 찾아왔다. 그리고 결국 우리 둘 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우리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진 진정한 관계를 얻었고 어떤 미래의 위기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을 터였다.